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가 잠시 뒤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김 대표의 미국 측 협상 카운터파트인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하노이로 출발해 두 사람의 실무 협상은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시간표는 없다며 거듭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 성과에 대한 국내외 기대치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 낮은 수준의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을 떠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며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관리감독은 인사수석실의 정상 업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자격증도 없는 직원 조카가 합격하고 고위직 자녀를 시험도 없이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도 했습니다. 곡성 농장주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시신을 저수지에 버렸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저수지에서 농장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가 잠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와는 이르면 내일부터 의제 조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장 기자, 김혁철 대표 몇 시쯤 도착합니까? 네,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는 현재 약 1시간쯤 뒤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 반쯤 이곳 하노이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에는 곧 도착할 김혁철 특별대표를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취재진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특별대표는 오늘 오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하노이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직무대행과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 등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김 특별대표의 협상 상대인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도 워싱턴을 떠나 지금 이곳 하노이로 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도착 시각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모두에게 사전 의제 조율을 하기 위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두 사람은 이르면 내일 하노이에서 완전한 비핵화 등 2차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실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먼저 하노이에 도착한 의전 담당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등은 오늘 닷새 연속으로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에 들렀습니다. 사실상 소피텔 호텔이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정해진 것 같다는 게 이곳 분위기입니다. 미국 측 의전팀도 하노이 크라운 플라자 호텔과 공항 등으로 가며 의전 준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예, 회담이 일주일 정도 뒤니까 하노이 시민들도 들떴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날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자 하노이 시내 곳곳에서는 들뜬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도심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하는 관련 홍보물들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악수하는 손모양 엠블럼에 북미 베트남 국기들이 어울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노이 시민들의 기대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Ra là kỳ vọng thì không riêng gì tôi mà tất cả người dân Hà Nội nói chung và trên thế giới Hà Nội nói riêng và trên thế giới nói chung đều kỳ vọng và đặc biệt là kỳ vọng có những cái thay đổi tích cực cho giữa hai nước Triều Tiên và Mỹ nói riêng và các nước khu vực và thế giới nói chung. 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당국은 하노이 국제공항과 시내 주요 시설들의 심야 시각 공안 순찰조를 특수 편성하는 등 경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낮추고 있는 겁니다. 김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언급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꺼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nd President Moon and I discussed, I think, probably every aspect of the meeting. It was a good conversation.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자신이 취임한 후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완화됐다고 재차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제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sanctions are on, the relationships are very strong, and a lot of good things have happened. 담판을 앞두고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한편 대북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회의론자들의 회담 무용론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로 기대치를 낮춘 트럼프 대통령.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당시 잃었던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비판론을 이번에는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이렇게 하노이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건 북한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핵은 그대로 인정하고 동결만 약속받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럼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는 우리는, 한국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속도 조절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I'm in no particular rush, so we're in no rush. No rush whatsoever. But I'm in no rush.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표현을 5차례나 언급했는데 이처럼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한 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우선 북한에 보내는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당장 제재 완화가 급한 북한에 미국은 급할 게 전혀 없으니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차원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회담 기대치를 스스로 낮추는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 등 제대로 된 비핵화 계획을 아직 내놓지 않은 데다 실무회담도 속도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핵 동결만을 약속받는 이른바 스몰딜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북한이 크게 협조를 안 하면서 지금 트럼프가 2차 회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받을 만한 루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두 정상 간 1박 2일간의 밀도 있는 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의 극적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이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죠. 미국의 협상 카드로 남북 경협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당부한 겁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35분간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재 완화를 우리가 미국에 요청해왔지만 이번에는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비핵화를 하면 상응 조치로 한국이 남북 경협을 떠맡아 줄 것이라는 협상 카드를 제안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상응 조치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가 완화될 때 우리가 북한의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도 깔렸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도 한미 정상 통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통화로 느낀 것은 트럼프 대통령도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잘 될 거라고. 청와대는 북미 회담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논의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5월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럼 미국 측이 내놓을 수 있는 상응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빼면 사실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철도 연결 같은 건 유엔 제재와 미 의회의 반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수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3번이나 발걸음한 원산 갈마해안 관광지구.
영위하는 최고령 노자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그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인민의 낙원으로 북한은 이곳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한 사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내건 비핵화 상응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광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재개될 사업으로 꼽힙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숙박요금이나 식비 등 관광객들이 지불하는 대량의 현금으로 유엔 제재 2371호에서는 벌크 캐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현금 대신 쌀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 돈을 쌓아뒀다가 비핵화 문제가 풀리면 넘기는 에스크로 방법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북 합작 사업 금지 조항입니다. 금강산 관광은 현대아산과 북한 업체가 합작 운영하는 것이 아닌 현대아산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비용을 북측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해석 여지에 따라 이 부분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영구 폐기 이것을 내놓으면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의 확대와 대북 제재 완화라는 이러한 화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는 달리 개성공단의 경우 2016년 우리 정부가 유엔에 대북 제재 일환으로 폐쇄했다고 자발적으로 보고한 데다 제재에 명백히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이른 시일 내 재개되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극구 부인했지만 반대의 수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이와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리고 또 보고받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사표 제출 여부를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적어도 임원 사퇴 관련 협의를 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사수석실이 단순히 보고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은경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가 적법한 감독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만큼 환경부 감사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찍어내기 수단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의혹을 첫 폭로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실정법 위반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받고 말고 이런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기억으로는 23조에 해당하는데 민감정보 수집 금지 위반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칼끝이 김은경 전 장관을 넘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청와대는 공공기관장 관리감독은 인사수석실의 정상 업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형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며 청와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이 김태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김의겸 대변인 명의로 블랙리스트란 먹칠을 삼가 주십시오라는 논평을 통해 야당의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상이 민간인이었지만 이번에는 공공기관 인사들로 책임의 넓이와 깊이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을 상대로 2만 명이 넘는 명단을 관리했던 과거 블랙리스트와 임기 만료 전 퇴직자는 5명에 불과한 이번 사안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인사수석실은 공공기관의 인사를 보고받고 협의하는 게 정상 업무라며
전 정부와 달리 현 청와대에선 리스트를 작성하지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야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검찰 수사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합니다. 자유한국당 내에 잠재돼 있던 폭탄이 드디어 터졌습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놓고 새 후보가 소용돌이에 빠진 겁니다. 황교안 후보는 특히 지난달 자유한국당 입당 때 탄핵에 대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었죠. 어제는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오늘은 또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나머지 두 후보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 일주일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김진태 후보는 황교안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탄핵에 이르게 된 이 탄핵 부당한지 그냥 부당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같은 그냥 앞에 말한 그겁니까? 대행을 하실 때에 탄핵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이에 대해 황 후보는 지난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만 거듭 강조했습니다. 탄핵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탄핵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새 후보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황교안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면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진태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한 재판을 받았다며 사면보다 석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새 후보는 내일은 부산으로 이동해 TK에 버금가는 격전지인 PK 지역 당원 민심 잡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욕설과 막말에 이어 이번에는 최고위원 후보자의 막말로 시끄러워진 겁니다. 사과를 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당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부정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김준교 최고위원 후보. 다시는 저들이 그런 반역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을 탄핵하자! 김 후보는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역적 문재인을 탄핵하자! 당내에서도 김 후보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빗발치자 결국 김 후보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SNS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김준교 효과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해 막말 파문을 즐긴다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특히 김 후보는 사과문을 올리기 1시간 전엔 19대 대선은 원천 무효이고 문재인 역시 대통령이 아니므로 현직 대통령에게 막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욕설에 이어 이번엔 최고위원 후보의 막말 파문이 전당대회를 휩쓸며 정책과 비전이 사라진 반쪽짜리 전당대회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5.18 비하 발언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는데 한국당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 광주 지역 원로 14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진상규명이 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에는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낍니다라며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했던 지난 18일에 이어 이번 주에만 두 번째입니다. 청와대가 거부한 5.18 조사위원을 야당이 고집하는 데 대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는 괴물 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 않는다며 역사를 바로 세워준 데 대해 광주 시민들이 감사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간담회는 5.18 망언이 나온 공청회와 관련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정부가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자격증도 없었지만 직원의 조카라서 합격을 시키고 고위직 자녀는 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2월 경북대병원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애초 응시가 불가능한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병원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였는데 채용 담당 부서가 이들에게만 임의로 응시 자격을 줘 최종 합격시켰습니다. 정부가 1,20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특별 점검 이후 신규 채용과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친인척 특혜와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총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그중 부정청탁,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146건은 징계 문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고위직 자녀 등 6명을 시험 없이 계약직으로 뽑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아예 공고도 없이 임원 조카를 채용해준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채용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288명으로 부정합격자는 13명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 파악된 55명에 대해 채용 시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전남 곡성에서 사라졌던 50대 농장주가 엿새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용의자가 드럼통에 시신을 넣고 저수지에 버렸던 겁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잠수부가 물속을 샅샅이 뒤집니다. 잠시 뒤 경찰이 드럼통에 담긴 시신을 건져 올립니다. 농장에서 자취를 감췄던 50대 홍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실종 엿새 만에 홍 씨는 농장에서 도로로 10km 떨어진 이곳 저수지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입을 열지 않던 50대 용의자 김모 씨가 갑자기 신경변화를 일으켜 살해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김 씨는 농장 인근에서 고물상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농장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농장주 홍 씨가 실종된 후 홍 씨의 통장에서 2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인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30km 떨어진 폐교에서 발견된 농장주의 승용차에서는 눈에 띌 정도 혈흔이 나왔습니다. 범행 동기와 자세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심정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사체 유기 장소를 지목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여기서 인양을 했던 것이고요.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 경찰은 용의자 김 씨에 대해 강도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보이지 않는 휘발유가 있다면 무섭겠죠. 이게 바로 유증기입니다. 기름에서 기화돼 공기 중에 떠다니는데 보이질 않으니 불을 붙이는 사람이 가까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크게 다치겠죠. 어제도 3명이 다쳤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횃불을 든 사람들이 달집으로 모여듭니다. 카운트다운에 맞춰 불을 지피는 순간 화염과 함께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위에 계단 위에 서서 봤는데도 엄청 뜨거웠거든요. 엄청 화력이 셌었어요. 행사 관계자 2명이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고 시민 1명이 실신했습니다. 달집에 뿌려놓은 휘발유에서 유증기가 생겨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점화 직전에 주변에 유래를 좀 뿌렸거든요. 당시 행사장 주변에는 300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 유증기와 정전기가 만나 폭발이 일어나는가 하면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기보다 무겁다 보니까 날아가지 않고 체류된 상태에서 점안을 가했을 때 화재라든지 폭발이 나는. 경찰은 이번 달집 사고와 관련해 주최 측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행인을 차로 치고 항의하자 또다시 차로 치고 달아났던 남성이 2주 만에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현재도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일방통행 도로에 잘못 들어온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꺾어 후진하다 행인을 칩니다.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 항의하자 내리지 않고 버티던 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뒤로 빼다 다시 한번 행인을 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 마포구 유흥가에서 행인을 2차례나 치고 달아난 30살 김모 씨가 잠적했다 2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친 김 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후진해 달아났습니다. 차에 깔린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았고 현재도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집행유예 중이라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을 뿐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목격자의 말은 다릅니다. 술 먹었죠. 내가 봤을 때는 프라그이 상태면 사람 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확 돌린 거 핸들을. 피해자가 면허는 소지하고 있었고 다만 그 음주에 대해서는 그 현재 그 바로 도주를 하였고 그래서 행적 조사는 했지만 음주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국 김 씨를 도주치상 혐의로만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출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폭행과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유명 분양대행사 대표이자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아들이 그랬다는데 경비원들은 이런 일이 다반사였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더니 갑자기 내려 경비실로 향합니다. 경비실로 들어간 남성은 차단기가 늦게 올라갔다는 이유로 경비실에 있던 40대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나 여기 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아니 사장님 제가 안 열어둔 게 아니라 잠깐 접다가 놓쳐서 지금. 야 네가 이런 일을 하러 들어왔으면 꿀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앞으로 내 차가 너 지나가는 네 갖고 그냥 문 열어. 폭행을 암시하는 둔탁한 소리도 들립니다. 몇 번 부릉부릉거리는 소리가 나긴 했어요. 그래서 창문 열고 곧바로 열어드렸는데 다짜고짜 들어오더니 뭐 멱살 잡고 잇몸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폭언을 일삼은 당사자는 강남의 유명 분양 대행사 대표이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A씨의 아들로 모자가 함께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언 이후 A씨가 직접 경비원을 찾아가 사과했지만 당사자인 아들의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A씨는 아들의 불미스러운 일에 유감이지만 아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는 별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개를 차 트렁크에 매달고 질주한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개가 죽고 말았는데 운전자는 개가 짐칸에서 빠져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제주도의 한 도로입니다. 달리는 트럭 옆에 흰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축 늘어진 채 끌려가는 건 다름 아닌 개입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듯 차에 매달려 질질 끌려가던 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 한 시민이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신고했습니다. 6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개가 빠져나간 걸 몰랐다. 그렇게 진술해요. CCTV 영상 그런 거 다 분석 이제 해야 돼요. 동물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2년 강아지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질주한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
당시 운전자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경우는 과실치사에 의한 상해나 사망이 이르렀을 때 처벌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동물은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의 신빙성과 과거 동물 학대 전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이 사건은 이혼 소송과 더불어 형사 소송으로까지 가게 됐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초등학교 동창 성형외과 전문의 박모 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하지만 남편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갈라서길 요청했고 지난해 4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던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그리고 자녀 학대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처벌까지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박 씨는 고소장에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쌍둥이 아들에게도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세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 지분이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들며 배임죄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부사장 측은 기본적으로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로 부부관계가 파탄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폭행과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며 남편이 알코올 중독 증세로 잘못 기억한 것을 허위로 주장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카카오 카풀을 저지한 택시업계가 최근엔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택시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 줄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의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했던 택시 면허 가격까지도 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달리지 못하는 이유, 서영수, 이상주 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국회 앞에서 지난 11일 6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30년 가까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김기태 씨는 승차 공유 서비스의 등장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게나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이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한 20% 정도가 손님이 줄은 것 같고요. 기존 택시업만 해도 종사자 수가 30만 명에 가까워 포화 상태인데 카풀이 허용되면 최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인데도 더 최악의 경우 더 열악한 환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택시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 그동안 기사들에게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했던 택시 면허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의 대책이라는 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면허값마저 폭락을 한다고 하면 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당장의 수익도 떨어진 데다가 미래 역시 막막하기만 한 상황은 기사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목숨을 걸고 막아내야죠. 제3회, 제4회, 제5회 안 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택시 안에는 생계에 대한 간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승차 공유는 결코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카풀은 멈췄고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갈 곳 잃은 승차 공유. 시민들은 어디서 내려야 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30대 김하경 씨는 일주일에 1, 2회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 때, 그럴 때 이용하고, 또 밤늦은 시간에 택시가 좀 잡히기 힘들 구간이 있잖아요. 뭔가 조용히 편하게 가고 싶을 때 바로 배차가 된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는 출시 넉 달 만에 호출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11인승의 큰 공간과 청결, 안전운전 등 택시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함을 보완한 것이 좋은 반응을 받은 겁니다. 택시와 승차 공유, 구사업과 신사업 입장이 대결 구도로 흐르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진통을 겪었던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와 함께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모빌리티 수단이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생 방안이 가장 중요하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 같은 경우에는 우버 서비스 한 건당 $1의 택시 기금을 5년 동안 조성을 해서 또 일본에서는 운전자에게 요금 대신 기름값 등 실비를 주는 방식을, 핀란드에서는 택시업계 요금 자율화 등으로 상생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달릴 수 있는 규칙, 꽉 막힌 논란을 해결하는 첫걸음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일과 후엔 외출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외박은 어느 곳에서든 할 수 있는 군대. 이런 군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 간 아들이 있는 가정에선 당연히 반길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국민 가운데선 군대가 이래도 되나 싶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군대가 정말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해 7월 국방부가 발표하고 시범 시행 중인 국방개혁 2.0에 담겼거든요. 문제는 본격 도입이 되기도 전부터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만 한번 빼서 살펴볼까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의 부정사용 건수는 191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판도를 건 병사도 있고 음란물을 몰래 보거나 급기야 부대 내부를 촬영해서 인터넷 방송을 한 황당한 경우까지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평일 일과 시간 이후와 휴무일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라고 했건만 일과 중은 물론 야간 당직 근무 때 몰래 사용하고 허가되지 않은 전화기를 무단 반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정행위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2번이나 불법 도박이 적발된 병사는 며칠간의 휴가 제한이 전부,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한 병사는 사랑의 매라는 일종의 얼차려 수준에서 처벌을 끝냈거든요. 이런데도 국방부는 올 4월부터 전 병사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허용하고 3개월 뒤엔 전면 시행한다고 합니다. 보안 장치도 없이 월 3만 원대의 요금제까지 내놓으면서 말이죠. 미국과 영국, 일본과 러시아군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작전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폭발물을 찾는 등의 유용한 시스템을 개발해 장병들이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통신의 자유를 주는 대신 엄격한 보안 관리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70년이 넘은 대한민국 군대, 그 역사 속에 엄격한 규율과 구타, 자유의 제한과 같은 그늘이 있었던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국방개혁이라는 정책적 목적만을 위해서 준비된 장치 없이 제한을 푸는 게 맞는지, 그 속도 역시 무리하게 빠른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서울시가 목동에서 청량리를 가로지르는 강북판 9호선, 강북 횡단선을 만듭니다. 강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선을 의식해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경계도 있습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028년까지 추진할 도시철도 10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강북의 9호선인 강북 횡단선. 목동역을 시작으로 DMC, 홍제, 국민대를 거쳐 청량리역까지 약 26km를 달립니다. 19개 역 중 15개는 기존 지하철, 신규 경전철 등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용객 수는 21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통행 소요 시간은
평균 15% 정도 감소하고 지하철 혼잡도도 30% 정도 저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은 오는 2021년 착공에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기존에 워낙에 도로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강북에 이제 부족했던 부분들을 뭐 국지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하는 효과는 뭐 분명히 있겠죠. 예산은 2조 원 남짓입니다. 서울시는 시비와 국비 말고도 필요하면 시민 펀드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대선을 의식해서 무리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필요 이상의 철도를 말하는 거 아니냐.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국토교통부에 최종 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개발단지 입주민들로부터 광역교통개선 대책비, 일명 교통분담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걷어갑니다. 2기 신도시만 봐도 적게는 5천억 원에서 많게는 3조 4천억 원까지 무려 17조 8천억 원을 걷어갔죠. 철도나 도로가 깔리면 그 혜택을 받은 만큼 돈을 내라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 교통분담금에 문제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쓰겠다는 규정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 물어봐도 감감무소식인데다 실제 집행 내역도 돈을 낸 주민들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자신들이 낸 교통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신도시까지 등장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한 2기 신도시 시민공원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서 끝나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3호선 연장이 무산될 경우 지금까지 낸 교통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분담금이 3호선 연장 사업에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주민들은 아파트 베란다에 플래카드를 걸어 항의할 예정입니다.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 지금까지 낸 교통분담금은 한 가구당 1,670만 원 등 모두 2조 296억 원. 하지만 국토부는 2.7km의 금촌 석성 간 도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완료됐다면서도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해당 지자체에 청구를 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원 호매실 지구 주민들 역시 교통분담금 5천억 원을 내고도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10년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돈을 돌려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도록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금처럼 깜깜이로 교통분담금이 운영되는 한 주민들과의 마찰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SK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납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1년 만에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에 취임하며 일본 롯데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대표이사 회장과 이사회 의장을 겸직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 하지만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룹 지주회사인 SK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의장에서 물러나면 대표이사는 유지하면서 이사회 의장직만 내려놓는 모양새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결정은 주주들이 신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들어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됩니다. 이사회 기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 보면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주주가 신뢰함으로써 어떤 사회적 기업의 가치를 증대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그룹은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에서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 이사회 의장에는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늘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1년 만에 일본 롯데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사실상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어 신 회장의 일본 롯데 장악력이 한국 롯데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복귀함에 따라 글로벌 경영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지고 호텔 롯데의 기업 공개 등 대내외적인 현안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 회장은 지난해 2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기장 천장에서 물이 새서 전국 동계체육대회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반나절이나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동계올림픽 개최국 100회째 동계체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판 위로 소낙비처럼 물이 떨어집니다. 지붕에 쌓여있던 눈이 녹으면서 낡은 이음매 사이로 물이 샌 겁니다. 방수 처리용 기름도 섞여 있어 경기 진행은 언감생심. 전 세계 대회를 다녀봤지만 경기장에서 이렇게 물이 새는 거는 진짜 처음 봅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불과 하루 전 100회째 동계체전을 자축했던 곳이라 더욱 충격입니다. 얼음을 보호하려고 방수 비닐을 덮었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역부족입니다.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던 스피드스케이팅 첫날 경기는 오후 5시에야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조는 자정쯤에나 뛸 수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 후 1년 만에 경기에 나선 노선영도 뒤늦게 등장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냈습니다. 선수 경기력은 완전히 뒤로 간 거고요. 컨디션은 뭐 다 끝난 거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 빙상의 현실이고. 대한체육계 100년이 가면 뭐합니까? 100년이 가면. 뒤로 100년을 가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이미 예견됐던 사태란 것. 지난해 여름부터 누수가 발생했지만 예산이 없어 임시 방수포로 버티다 이 지경이 된 겁니다. 돈이죠. 뭐 사실 이게 돈이 한두 푼이면 모르겠는데 한 20억 정도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바로 반영도 안 되고. 지난해 수조 원을 들여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의 민망한 민낯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팀의 든든한 수문장 맷 달튼. 파란 눈의 한국인이 추억하는 지난 평창올림픽과 앞으로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김태일 기자가 맷 달튼을 만났습니다. 한글 이름이 새겨진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올해 3년차 한국인 맷 달튼. 직접 주문한 커피를 마시며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2개 주세요. 우선 1년 전 평창올림픽은 맷 달튼에게도 꿈 같은 추억입니다. You know, I kind of wish we could do it again. For the most part, we had the same group, same team, and building towards it. So I have a lot of good memories with the team. 많은 기화 선수가 올림픽 이후 한국을 떠났지만 자신은 계속해서 한국인으로 남고 싶다는 맷 달튼. I know how hard it was, the process for me to get citizenship. Like, I understand it wasn't easy. So I kind of, with that being said, I want to do everything I can to give back, I guess, because I know it's not an easy thing to get. So. 한국인으로서 언젠가는 국가대표팀 감독도 해보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When the time comes that it's time for me to retire, I'm sure we'll have some kind of conversation about something and we'll see. 은퇴 후에도 한국 아이스하키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싶다며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말을 수차례나 강조했습니다. 한국인, Matt Dalton, Ice Hockey, Mani Sarange, 주세요.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오늘 낮부터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지는 않겠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질 못하겠는데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며 공기질이 무척 탁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종일 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를 가리킬 것으로 보이고요.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의 경우 아침에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강릉의 한낮 기온 10도, 포항은 11도를 가리키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휴대전화를 최대 밝기로 해서 2년간 매일 사용했던 20대 여성의 눈에서 500개의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야외 업무가 많고 상사의 지시에 즉각 응답해야 하는 비서라 어쩔 수 없었다는데 병원에 가보니 왼쪽 눈 각막은 피로 가득했고 오른쪽 각막은 구멍이 500개나 나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권장 밝기인 300루멘의 2배인 600루멘의 밝기에 2시간만 노출돼도 전자레인지에 구워지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어째 남의 일 같지가 않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